네, 다이나믹한 조직 생활의 활력 드라이브, 다이나믹 라이브, 드라이브. 네, 안녕하세요. 드라이브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도 어김없이 화요일 오전 8시에 여러분을 찾아온 대한민국 넘버원 교육과정 설계자 석금석금석금이 최석금 인사드립니다. 자, 엊그제 날씨가 매우 따뜻해서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더니 자, 오늘은 또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면서 잠시 숨을 고르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성급하게 봄을 맞이하기보다는 천천히 봄을 음미하면서 여유롭게 맞이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자, 이걸 보면서 조직 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변화나 혁신도 성급하게 이뤄내기보다는 천천히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신중하게 하나씩 변화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DX인데요. 자, 많은 기업들이 DX 전환을 시도하면서 자, 우리 기업도 DX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성급하게 준비하면 오히려 조직이 그 변화의 흐름을 못 따라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드라이브 14화는요, 성급한 변화에 앞서서 짚어봐야 될 것,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 라는 의미로 DX 전환에 앞서서 간과할 수 있는 것들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는요, 물류 유통계에서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면서 DX 전환을 도와주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널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우리 디버의 장승래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우리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드라이브 처음 와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버 대표 장승래입니다. 저희는 디버라는 회사 이름도 있지만 네. 디버라는 서비스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디포스트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플랫폼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기업 이름하고 서비스가 같아서 저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보통 하시나요? 이제 디버라는 서비스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네. 퀵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퀵 서비스를 우리가 부르게 되면 전화로 보통 부르잖아요. 그래서 전화로 하고 뭐 1588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아니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퀵 서비스를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다 온라인으로 그냥 웹이나 아니면 앱으로 이렇게 편하게 주문을 할 수 있고 이제 모든 히스토리를 이 웹에서 다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기사들이 지금 어느 기사가 배정이 돼 있는지 언제쯤 오고 있는지 픽업 사진, 완료 사진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에 디버 서비스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여기에서 일하시고 있는 기사님들이 다 우리의 고정 기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인 저나 뭐 다른 주변 사람들 같이 그냥 일반 직장인들도 있고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학생분들, 주부분들, 뭐 별별 분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 6만여 명들이 이 전국에 깔려 있어서 이 저희의 요 서비스를 도와주고 계시는 요 서비스가 디버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디포스트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 서비스는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디버라는 회사에 디버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고객이 이런 그 문서 수발실을 조금 재밌게 디지털로 살짝만 바꿔주면 요 부분이 우리도 많이 필요로 하겠지만 고객사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확장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서 수발실을 아날로그적으로 그동안 관리됐던 것들을 저희가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디지털 문서 수발실 디포스트라고 하는 문서 수발실로 이렇게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한 65개소 오늘 그리고 지금 계속 확장을 하고 있어서 올해까지는 한 120개소로 이렇게 주요 랜드마크급 빌딩으로 계속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이제 물류 유통계에서 물론 이제 문서 수발실도 이제 물류 유통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제 갑자기 다른 걸로 전환이 된 느낌인데 그 중간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이 디포스트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디포스트는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서비스가 아니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고객이 저희한테 이거 불편하다.
네. 요거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서비스였거든요. 사실 디버를 서비스를 하다 보면 문서 수발실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우리 네, 기사님들이. 네. 그리고 문서 수발실에서 많이 오가는 서류들이 많아요. 서류들 뭐 퀵이 와도 그렇고 택배가 와도 그렇고 그런데 기존의 관리들이 한 2,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하게 수기로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수기로 관리하다 보면 문제가 한 2, 3일 정도 지나면 자기게 어디 있는지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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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관리하고 있는 매니저도 이게 누구 건지 한 2, 3일 지나면 모르고 나중에 보면 한 1년, 2년 이렇게 묵은 물건들이 자주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막 썩기도 하고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런 이제 정말 간단하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고객이 요거를 살짝만 디지털 전환을 해도 우리는 상당히 편할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냥 처음에는 그냥 간단한 모델로 그냥 그 안에 들어오는 물류들 그냥 디지털로 이제 접수하고 관리만 하는 수준에서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게 호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고도화 하다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죠. 지금 이야기를 잠깐 들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디버 서비스나 디포스트 서비스를 찾는 이제 기업 분들은 기존에 이제 사람이 해야 되는 영역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DX적으로 전환을 시켜주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많이 만나보셨겠지만 DX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외치는 기업들이 거의 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네. 예, 근데 막상 DX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요즘 생성형 AI가 화두니까 그걸 들여오자. 뭐 아니면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거대한 이제 담론들을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조직 전체를 바꿔야 된다. DX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막상 들여다보면 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런 고민들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성공까지 이어지기에는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대표님께 전환을 의뢰를 드리는 기업들은 목적이 조금 분명할 거는 같거든요. 근데 아닌 기업들도 분명히 있겠죠. 네. 예, 근데 만나보셨을 때 DX에 대해서 이런 거대한 담론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좀 계셨고 그리고 제대로 된 DX를 이제 전환을 시키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좀 생각을 이어가는 게 좋을까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는데요. 어떤 기업은 딱 만나보면 바로 우리 로봇 배송 하고 싶어요. 이런 서류나 뭐 이런 것들 로봇으로 바로 뭐 이렇게 하는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기업들도 사실 없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생각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저희가 경험상 보면 이제 대부분 목적이 경영진들은 비용 절감이 이걸로 해서 과연 될 것이냐라는 것들이 결국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실제로 비용 절감이 되는 사례들을 공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비용 절감이라는 게 꼭 물리적으로 이제 보이는 비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오늘날에 보면 이제 직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업무 시간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사실 큰 비용 절감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측면으로도 많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것부터 하나씩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DX를 만약에 이제 전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기업분들이 가지셨다면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좀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큰 거시적인 것보다는 가장 가까운 것부터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퀵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퀵 서비스는 기존에 이제 접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전화로 접수를 하는 부분이 주로 이렇게 이용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나중에 한 달마다 이렇게 기업들은 정산을 하게 되는데 전화로 하게 되면 이게 정말
맞는 데이터인지, 우리 직원이 쓴 게 맞는지, 그리고 이 업체에서 제대로 우리한테 청구하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의 정확성부터 시작을 하는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하나하나가 각 부서에서 얼마나 썼는지 이런 통계 관리가 되는 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작은 부분들 하나하나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결국은 비용 절감도 이루고 이런 거래의 투명성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데이터나 통계 관리의 어려움, 그 점이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고객의 불만, 지금 퀵서비스의 불편함이라고 보여주시는 요 장표도 고객의 불만이나 아니면 회사 내부에서 어려움들, 그 결국에는 이슈를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 것 같아요. 그 이슈 발굴에서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 만나 보셨을 때 이런 뭐 사례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네, 많죠. 네, 요 뒷편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는 했는데, 좀 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이제 의류 회사인 한섬 같은 사례를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 장표를 보면 보통 이 왼쪽에 비포라고 돼 있는 데가 이 한섬의 문서 수발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막 뭐 행랑도 많이 오가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 중간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막 서류들이 엄청 저렇게 쌓여 있잖아요. 너무 많네요.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거의 어떻게 방치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화재 위험도 있고요. 나중에 화재가 발생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 그리고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무엇인가 쌓이게 되면 장롱에 뭔가 물건이 쌓이게 되면 항상 입는 옷은 밖에다가 꺼내놓고 그거만 써요. 그러면 이 공간 효율이 정말 안 나오거든요. 이런 것처럼 여기도 정말 적지 않은 평수의 문서 수발실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물리적 구조는 저희가 이렇게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계속 물건들을 본인 물건들을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게끔 시스템에서 워닝을 해줘서 물건들이 쾌적하게 찾아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퀵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는 전체 100% 다 전화 접수로 받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사실 상당히 급한 물건들이 많이 오가는 상황이었고 디자이너분들이 계속 뭐 품평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물건들 샘플들 A사로 보냈다가 다시 받아오고 B사로 보냈다 받아오고 이런 부분을 계속 전화로 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또 전화 받는 고정 직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부분을 다 온라인 전환을 하면서 디자이너분들이나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게끔 도와드렸고 그렇게 바로 3일 만에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뀐 이후에 이렇게 전화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직원도 줄고 관리 직원도 줄고 그리고 뭐 이 공간도 쾌적해지고 조용한 공간이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류만 왔다 갔다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한 효율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간도 요 사진을 보면 쾌적한 공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만족도도 상당히 올라간 뭐 이런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되게 일석삼조의 느낌이에요. 일단은 관리의 효율성이 생겼고 이 없어진 공간, 새로 생긴 공간, 이 공간을 새롭게 꾸밀 수도 있게 되겠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업무가 줄어든 직원을 다른 의미 있는 곳에 이제 또 조금 더 업무를 투입시킬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네요. 더 한번 사례가 또 있을까요? 네, 요거 외에는 이제 뭐 U+ 같은 사례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U+ 같은 사례도 뭐 한섬처럼 이제 비슷한 사례였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9개 계열사가 이렇게
디버와 디포스트로 이렇게 네. 전환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 절감과 속도적인 부분도 상당히 이제 처리 속도들도 올라가고 네. 공간도 쾌적해졌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 자체에서 우리의 이슈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가라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조금 더 성공에 가깝게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저는 대표님이 너무 궁금해요. 네. 예, 왜냐면 이제 대표님이 LG U+ 출신이시죠? 네, 맞아요. 그때도 이제 뭐 사업 부서가 아니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 어떤 계기로 이런 사업들을 아이템을 생각을 해냈고 시작을 하셨는지 아마 그때도 뭔가 이슈적인 것들을 잘 발견해서 시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U+에서 한 22년 정도, 네네. 22년, 23년 정도 근무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여러 회사를 옮기지 않고 한 곳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벤처로 독립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사내 벤처라는 제도로 이렇게 독립을 했지만 이제 네트워크 부서에 있을 때 사실 살짝 스텔스 창업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 스텔스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많이 유행하는 단어기도 하는데 네. 그냥 직장을 다니면서 뭔가 서브적으로 창업의 경험을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텔스 비행기처럼 네. 이렇게 조용하게 조용히, 네. 소리 없이 창업을 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의 투잡 같은 개념. 네. 그래서 저는 한 2012년에 요 스텔스 창업을 살짝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혹시 어떤 분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때 좀 재미있었던 게, 제가 우표를 만들었었습니다. 아, 우표를? 네. 네. 이 콘텐츠 사업이기는 하죠. 네. 근데 요즘 우표다라고 하면 사실 많이 진부하고 요즘 뭐 우표를 실제로 붙이는 경우는 없었지만 네. 이 올드한 요 우표 안에 K-팝 컨텐츠를 집어넣고 네. 그리고 사람들의 수집 본능을 일으키는 요 네. 사업을 같이 묶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2012년에 뭐 SM 엔터테인먼트하고 제가 직접 계약을 해서 네. 소녀시대 우표만 한 7만 부 정도를 팔게 됐고요. 그 이후에 그 이듬해 네. 싸이가 한참 떴었잖아요. 2013년에. 그때는 이제 YG랑 제가 직접 계약해서 싸이 아트 스탬프라는 요 우표도 한번 만들어 봤었고 그 이후에 뭐 빅뱅하고도 계약을 한 적이 있고요. 네네네. 무한도전하고도 한 적이 있고요. 이렇게 계속 뭐 요런 K-팝 콘텐츠를 이용을 네. 한 이런 굿즈 사업을 좀 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왜 갑자기 우표였나요? 제가 어렸을 때 좀 우표를 많이 수집을 했던 것도 있었고 네. 그때 해보고 싶은 거는 이런 컨텐츠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우표는 좀 독특한 소재였었고요. 예. 그리고 우표 아니고 다른 걸로는 이 기획사를 뚫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아, 목표가 기획사였나요, 원래? 그 당시 뭐라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 네. 그때 갑자기 좀 꽂히게 된 게 요 우표였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표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긴 하지만 유통 물류하고 그렇게 완전히 동떨어진 것 같진 않아요. 네, 맞아요. 이때 뭐 예약으로 저희가 주문을 받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유통을 시키기도 하고 정말 이 당시에 퀵으로 보내기도 하고 택배로도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많은 것들이 물류랑 전혀 연관이 없지는 않았죠. 그러면 혹시 이제 이 우표 다음 단계로 이제 바로 유통 물류 쪽을 생각을 하신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았고요. 요 사업을 제가 한 3, 4년 정도 스텔스 창업을 좀 이어오다가 네. 사실 큰 손실을 좀 봤습니다. 근데 큰 손실을 봤다라는 거는 이 우표 사업을 제가 스텔스 창업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투자받기 좀 어려웠던 상황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자금적으로 계속 회전이 쉽지는 않았던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런 콘텐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소속사와 이런 딜을 하면서 아무래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제 적지 않은 라이센스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네. 그래서 원가 구조에서 좀 많이 취약하지 않았었나? 그리고 이제 계속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창작의 고통도 있었고, 네네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정말 꾸준히 뭔가 누군가가 구매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네. 일시적으로 요거는 이제 누군가가 이쪽 팬층이라든지 수집층만 사는 요런 이제 좀 어떤 니치 마켓 같은 개념이었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보다는 계속 한 번 고객이 되면 계속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유통과 물류로 갑자기 바꿔야겠다라고 어떤 결심한 계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사내벤처에 선정이 되는 거였죠. 네네네. 사내벤처 선정이 되면서 우표를 들고 오면 우습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해서 유사한 영역으로 하더라도 이 선정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내벤처에 회사에서 이제 많이 이제 권장하는 종목으로 뭐 4IR 종목, 뭐 IT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 회사의 사업과 뭔가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 막 이런 여러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꽂혔던 부분이 공유경제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우버가 그때 우리나라에 잠깐 들어오기도 했었고 에어비앤비에 대한 사례들 막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공부를 하면서 그래 굳이 물리적인 무엇인가 있지 않아도 정말 거대한 기업이 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은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고 여기에 공유경제에 이런 비즈니스를 녹여서 우리도 단 한 명의 기사가 없어도 모든 배송 물류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를 만들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 했었죠. 당연히 뭐 LG U+ 쪽에도 뭔가 도움이 되는 요소를 생각하셨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연관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 큰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선정이 안 될 줄 알았어요. 네네네. 연관이 있다라는 거는 그냥 IT 관련 기술이네, 요 정도였고, 그때 제가 발표를 할 때도 사실 1차로 한번 떨어졌었거든요. 떨어지고 무슨 패자부활전 비슷하게 2차로 다시 떨어진 요런 아이템들 중에서 몇몇 아이템, 두세 아이템들 다시 불러 모아서 다시 한번 보고 이 중에서 한 곳은 다시 선정을 하고 싶어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때 계속 제가 경영진하고 얘기를 하면서 피드백 했던 것들을 보면 U+하고 도대체 이 사업이 뭔 연관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는 그때 그냥 배송, 퀵보다는 좀 저렴하고 택배보다는 좀 빠른 이런 배송을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요거 시장에서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U+의 그때 경영진들은 아무리 둘러봐도 이 내부 사업하고 연관되는 거는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와서 지금 4년이 넘고 이제 5년 차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사내벤처 중에서 가장 U+하고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고요. U+하고 연관된 것들이 무지 많이 지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의 U샵 같은 경우에 온라인으로 핸드폰을 주문을 해놓으면 오후에 저희가 당일 배송으로 이 디버 파트너들을 이용을 해서 전체 배송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리고 U+의 공식적인 업무용 퀵을 디버로 쓰기도 하고 디포스트도 여기에 연관이 돼 있고요. 그리고 U+에서 최근 하고 있는 뭐 화물 입고라는 이 화물 사업도 우리랑 밀접하게 서로 제휴로 서로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관계가 돼 있고요. 그리고 U+의 로봇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디포스트의 로봇 딜리버리에 대한 부분도 같이 또 제휴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소소한 사업부들하고 많이 일을 같이 하고 있어서 이게 그냥 단편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 밀접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참 재밌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든 요즘 사회생활 업무 활동에서는 이 퀵이나 물류 배송 이 부분을 또 간과하고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네네.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예, 지금 뭐 제가 뉴스에서도 엄청 많이 보긴 했지만 투자도 정말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된 그 이유를 뭐 직접적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투자를 안 받았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 투자를 안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유플러스로부터 투자를 안 받았기 때문에 여기 유플러스 경영진 분들은 안 듣고 계시겠지만 조금 이제 불편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사내벤처로 처음 시작을 했었잖아요. 시작을 하고 한 1년 정도 내부 인큐베이팅을 했었는데 지금도 가끔 유플러스 직원들을 제가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지금 어느 부서에 있냐? 요즘 잘 안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제가 뭘 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유플러스에. 내부에서 사내벤처 공모를 할 때는 사실 상당히 꽹가리치고 요란하게 공모를 했지만 실제로 사내벤처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스핀오프라고 해서 별도로 독립을 할 때는 내부에서 이렇게 막 대외적으로 알리지를 않고 조용하게 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 전에 처음에 권영수 부회장님이 있을 때 그때 사내벤처 처음 활동을 한다라고 내부 보고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경영진이 하연회 부회장님으로 바뀌면서 약간 이제 보수적인 스탠스로 바뀐 거죠. 그래서 사내벤처를 해서 왜 좋은 직원들을 밖으로 보내냐? 뭐 내부 사업화도 아니고 사내벤처로 하면 독립시키는 거라며 그러면서 돈까지 주어주면 투자까지 하면서 이 친구들을 보내야 돼. 그리고 이 친구들은 안에서 이렇게 잘 안정되게 일했던 친구들인데 돈까지 주고 나가면 이게 무슨 간절함으로 일을 하겠냐. 그래서 그때 나온 단어가 이제 파부침주. 이게 경영진 그때 하연회 부회장님이 직접 이 고사성어를 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파부침주라는 얘기는 이제 항우가 이제 별전에 나갔을 때 이제 병사들한테 이제 우리는 파부침주라고 해서 이제 배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태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돌아올 각오 하지 말고 가서 이겨서 현지에서 밥을 해먹고 배를 다시 거기서 있는 재료로 다시 해서 돌아올 각오를 해야지 뭐 돈 같은 거 뭐 쌀 잔뜩 싣고 가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이 벤처라는 거에 임하면 이 각오로 어떻게 잘 성공을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결국 경영진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네. 그럼 지금 저 얘기는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내보내라는 얘기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단 한 푼의 투자도 받지 못하고 나갔죠. 그래서 유플러스가 당시 지분을 하나도 갖지 못하고 저는 그냥 주변에 제 동기들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한 2억 정도 시드를 받고 그렇게 모으고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고 그로부터 한 1년이 지난 후에야 뭐 벤처캐피탈 혹은 유플러스한테 다시 사내벤처로 그래도 나갔는데 우리 벌써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안 하면 좀 다치실 것 같은데요. 누군가 그런 식으로 약간 뭐 어필을 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때서야 유플러스가 아주 약간의 자금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플러스가 뭐 투자를 2차례를 했지만 유플러스의 지분은 3%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만약 바로 투자를 받고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한 20% 정도 지분을 유플러스에 줬을 테고 그렇다라고 하면 많은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가 힘들었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기에 유플러스나 다른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내부적으로 간절함을 갖고 일을 했던 것이 아직은 뭐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조금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뭔가 아이러니하지만 그게 원동력이 되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유통 물류계에서 굉장히 이제 성장 가도를 달리시고 계시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서비스 외에 이제 앞으로의 뭐 유통 물류계가 이렇게 변화할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을 좀 준비하고 싶다. 뭐 이런 방향성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요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살짝 보통 IR하거나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나 이제 잠깐 보여드리는 장표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라스트 마일 배송이라고 해서 퀵 서비스를 하고 있죠, 디버는.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미들 마일 영역인 화물 영역으로 지금 확장을 하는 작업들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어떤 분들은 이게 정말 오겠어라고 하는 부분이 자율주행 배송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디포스트 같은 경우 지금은 한 6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올해는 120개소 그리고 내년 후년 정도 되면 이제 수백 개, 1000개소 이상의 이제 스팟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스팟들 간에 정말 정기적인 배송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먼저 이 자율주행 배송으로 활용을 하는 것보다 이런 작은 물류들을 싣고 정기적인 배송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어진 코스를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배송들이 좀 늘어나게 되면 우리의 원가적인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결국은 이 시장이 다 인건비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물류에서도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은 결국 자율주행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 빠르면 올해 말부터 자율주행 셔틀 배송에 대한 POC는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포스트 영역을 보게 되면 디포스트도 지금은 사실 저희가 외부에서 보기에는 디포스트가 많이 고도화가 됐다라고 보실 수는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의 10%도 안 된다. 디지털 전환율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굳이 사람이 없어도 이 디포스트는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좀 큰 디포스트를 가게 되면 우리 매니저들이 다 물류를 받아서 스캔을 하고 저장을 하는 과정들 그리고 다시 이제 뭐 고객 그냥 임직원들이 오면 다시 우리가 스캔을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데 굳이 매니저가 있을 필요가 있나? 그냥 퀵기사 아니면 택배기사들이 오면 본인이 스캔을 해서 저장 위치에다가 갖다 놓고 그리고 임직원들도 오면 자기 출입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 내 물건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지정된 곳에서 자기 물건을 찾아가면 또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이 뭐 아마존처럼 아마존고처럼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구현이 돼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로봇 배송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구체화가 돼서 빠르면 다음 달 중에 이제 공덕동에 있는 이제 모 빌딩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디포스트에 굳이 내려오지 않아도 이제 대부분의 물건들을 이 로봇이 배송을 해줄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 자리에서 이제 쿼리 요청을 하게 되면 로봇이 이제 물건을 픽업을 하러 오거나 자기한테 온 물건을 로봇이 딜리버리를 해주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그동안은 이제 수평적인 구조로 이 로봇이 배송을 해줬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엘리베이터도 이제 편하게 로봇이 타고 이제 원하는 층의 위치까지 딜리버리를 해준다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로봇 배송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는 그거를 시행을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로봇 배송이 편하게 될 수 있도록 모든 공간 구조를 다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따로 건물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은 그렇게 공간을 전체 바꾸지 않더라도 입력만 하게 되면은 좀 잘 다닐 수 있게끔 설계가 될까요? 네, 사실 이런 프로토콜을 통일화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그리고 로봇 제조사들마다 다 API를 서로 달리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불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그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플러스 빌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차세대 빌딩의 어떤 규격을 짓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곳에 저희 디포스트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제안을 하고 같이 저희도 참여해서 요 규정을 만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엘리베이터도 로봇이 갈 수
있게끔 표준화형 엘리베이터가 될 거고요. 네. 건물도 어떤 등급 건물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나 아니면 뭐 이런 이제 디지털 전환된 여러 비즈니스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스마트 플러스 형 빌딩의 건물에 대한 인증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절차들이 하나하나씩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 건물에서는 사실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 표준화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허들이 아무래도 좀 있고 문턱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차세대 건물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기존 건물 중에서도 이제 문제 없는 건물들 중심으로 저희가 하나씩 이런 서비스들은 확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야기 잘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볼 건데요. 이제 유통 물류계에서 이렇게 DX 전환을 꿈꾸고 계시는 많은 기업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좀 생각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 같은 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조언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저희 경험상으로 보면 결국 DX라는 게 거대한 무슨 담론을 얘기를 네.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결국 현장에 현실적으로 보면 작은 부분들 하나씩 개선을 해가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모아서 큰 DX가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작은 부분을 모으는 이런 과정 중에 가장 근본적인 거는 결국 고객이다. 네. 고객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돈을 쓰는 외부 고객일 수도 있지만 네. 우리 내부에서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내부 임직원들일 수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좀 듣다 보면 정말 디지털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것이 모아지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기대했던 큰 수준의 DX로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 이슈를 발굴하는 거 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디버의 장승래 대표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마다 이제 다른 인사이트들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드라이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셨는데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갔어요. 아, 네. 네, 같이 이야기해주신 소감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사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잘 못해가지고 너무 잘하셨는데요. 의외로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리고 제가 DX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많이 제가 전문가 분들 앞에서 이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좋은 말씀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들 이렇게 갖게 돼서 너무 좋고요. 다들 아침 시간 저의 목소리가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드라이브 14화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자, 여러분들 우산 꼭 챙기시길 바라고 비가 오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봄날의 기운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오전 8시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